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지난주 개봉한 영화죠. 82년생 김지영. 원작 소설이 워낙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빠지지 않는 논란의 중심, 이 영화를 젠더 갈등의 소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통해서 본 2019년 젠더 갈등의 현주소,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린지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예산이 사상 최고로 책정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이 진보 정부, 이른바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선입견이 실제 통계 수치를 보면은 다른 경우가 많다. 국방비 예산에서도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난번 예고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올해 초에 역대 정권 1인당 GDP 증가액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이용자들과 커뮤니티에서 공유가 많이 됐습니다. 네.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권별 1인당 GDP와 그 증가액을 비교한 것이었는데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정의하려면 좀 다양한 견해들이 있겠지만 해당 게시물에 한정해서 보면 김영삼,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보수 정부로 구분했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이른바 좌파 정부, 그러니까 진보 정부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는데 이렇게 두 갈래로 그 각 정부들을 진보와 보수로 나눈 다음에 GDP 증가액을 비교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해당 게시물에서는 진보 정부 때 1인당 GDP 증가액이 2285달러, 그리고 보수 정부 때 1인당 GDP 증가액이 4519달러라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결국 경제는 보수가 우위에 있다는 그런 통념이나 보수 진영 정치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1인당 GDP 증가 규모를 놓고 보면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에 비해서 더 많은 경제 성장을 이뤘다라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게시물은 정부의 공식 통계가 아니고요. 네. 또 어떤 확인 과정을 거친 언론의 취재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팩트체크해 보신다고요. 네, 대체로 게시물의 수치 자체는 맞았습니다. 네. 게시물에서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 자료를 토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각 정부별로 임기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보수 정권 시기 14년간 1인당 GDP가 8,671달러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비해서 진보 정권 시기에는 12년 동안 15,369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게시물에서는 IMF 외환위기 시기를 특수 시점으로 감안을 해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그 시기를 다소 조정을 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보수 정부 시기는 4,624달러, 그리고 진보 정부 시기는 19,416달러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가 통계 포털도 비교를 해봤더니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이른바 보수 정부 그리고 이른바 진보 정부 시기에 GDP 증가율을 봤더니 봐도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4배 정도? 네. 네. 해당 게시물에서 제시한 숫자와 이 국가 통계 포털에서 확인한 숫자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해당 게시물이 제시한 주장이 맞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GDP 증가액이라는 그 수치만으로 고려를 해보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달러를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를 근거로 경제 성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환율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자본 거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부 기간에 원화의 가치가 꾸준히 높아졌다라고 하면 달러로 계산한 1인당 GDP도 꾸준히 상승할 그런 확률도 높고요. 실제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 그리고 일본은 엔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의 84%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사실 경제 분야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환율까지 들어가니까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렵죠. 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1993년부터 2017년까지의 1인당 GDP를 달러와 원화로 각각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달러로 표시한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보수 정부 시기보다 진보 정부 시기에 더 많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치처럼요. 네. 그렇지만 이것을 원화로 계산을 해보면요. 같은 기간 동안 거의 상승폭은 균등했습니다. 1997년부터 98년 외환위기 시절에만 좀 정체됐을 뿐이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은 실제로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을 보였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 오늘은 이른바 진보 정권일 때 경제 성장률도 높았다는 일부 주장을 실제로 그런가 통계 자료와 환율 등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이런 성장률 이런 거 자체보다는 부의 양극화, 분배 이런 문제도 좀 함께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수치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1인당 달러 GDP 증가액만으로 특정 정부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기엔 좀 무리가 따릅니다. 네. GDP가 높아질 때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에게도 모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마땅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일부 상위층이나 혹은 기업에만 돌아가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지면 이게 양질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겁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떠들썩한 보도들도 있지만 국민들이 과연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단편적인 사실, 부분적인 수치만으로 실체적인 진실을 볼 수는 없다. 이런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각 정권 입장에서는 누가 잘하나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시는 건 좋아요. 결국 국민들이 모두 다 잘 살고 행복해진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남주 작가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82년생 김지영. 이 영화가 개봉 전부터 이게 화제라고 해야 될까요?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영화 개봉을 계기로 해서 한국 여성의 생애 주기별 성차별에 관한 팩트체크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1982년 한국에서 태어난 여성 김지영이 여성으로서 평생 동안 겪은 일들을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담담하게 담아낸 원작 소설이죠. 82년생 김지영은 베스트셀러로 이미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젠더 갈등의 소재로 자주 악용이 돼 왔고요.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영 전부터 평점 테러에 시달리는 등 다시 한번 젠더 갈등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소설 속의 김지영은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의 출석 번호가 늘 남학생의 출석 번호가 끝난 뒤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82년생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형인 이야기인데요. 2018년 8월 국가인권위가 학급의 출석 번호를 남성 1번부터 여성은 51번부터 부여하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개선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는 아직 못 봤는데 이 82년생 김지영 이 책을 저희 아이와 함께 읽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그 대목 앞번호는 남학생이, 뒷번호는 여학생이 이렇게 부여받는 그 대목에서 제가 요즘도 실제로 그러니? 라고 물었더니 요즘도 그렇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담임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 1번부터 하면 계속 남학생이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순위로 부여받게 되잖아요. 그럼 여학생들이 항상 뒤에 처지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즘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어떤 거는 남학생이 1번부터 이렇게 진행하시고 또 어떤 거는 반대로 그래서 여학생부터 이렇게 진행하셔서 그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행히 최근의 변화가 실제로 일고 있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출석번호 부여 방식을 살펴보면 2018년 80%에 달하는 478개 학교가
남녀 순으로 출석 번호를 부여했는데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 161개교로 줄었다고 하고요. 네. 거꾸로 여학생을 앞번호로 부여한 학교가 18개교에서 82개교로 늘었고 또 남녀 구분 없이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매기거나 생년월일 순으로 번호를 매기는 학교도 101개에서 357개교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회 속에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감, 이게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요? 네. 통계청의 2019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불안하다 느끼는 여성의 비율이 57%였고 남성은 44.5%였습니다. 해당 통계는 각종 사고나 안보 문제 등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을 묻는 건데요. 다른 항목들은 남녀 모두가 10년 전에 비해서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여러 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불안 비율이 늘어난 것이 남성도 아닌 여성의 범죄 발생에 대한 그 불안 비율이었는데요. 20년 전후를 비교해봤더니 남성은 어떤 범죄 발생, 자신에 대해서 범죄가 발생할 거다라고 느끼는 불안 비율이 오히려 감소했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었군요. 네. 이게 사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영향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이라는 통계를 또 보면요. 네. 2017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1만 303명으로 전년도 8,367명보다 23.1% 증가했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데이트 폭력 발생률이 2016년 16.2%에서 2018년 19.9%까지 치솟았고요. 또 검경이나 공공기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도 최근 5년 중 2018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뭐 성희롱 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 그냥 가까운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로 뭐 신고조차 되지 않아서 이런 통계에 안 잡히는 게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소설 속 또 영화 속의 주인공 김지영의 경우에 취업도 참 어렵게 하고 어렵게 취업한 회사를 출산 후에 육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퇴사를 하죠. 이렇게 여성의 고용 문제 또 경력 단절의 문제를 생각하면 여성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렵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여성의 고용률 보통 30대의 경력 단절로 감소하고 40대의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M자형 모델을 보여줍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결혼, 육아, 임신, 출산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한국 사회 현실 때문인데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과정, 이건 남녀가 함께 하지만 임신 과정에서 당연히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고용 경쟁력이 낮아지고요. 또 남녀 임금 격차도 문제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66.6%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력 단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40대 여성의 재취업 시 고용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18년 12월 보고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따르면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높지 않지만 30대 이상 연령층으로 가면 급격하게 격차가 커집니다. 출산과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이 제공되는 일자리 대부분이 고용의 질이 낮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팩트체크하고 각종 통계 자료를 다 인용하셔가지고, 영화 속 82년생 김지영에서 호소하고 있는 이런 성차별의 문제가 현실로도 그대로 사실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믿지 않으세요. 네. 이런 데이터를 계속 저희가 제공하는데도 특히 이 20대 이하의 청년층에서는 청년층에서는 남성들이 자신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 그럴 정도로 여성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더 잘 대우받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팩트체크 해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학창 시절에 여성의 성적도 좀 높은 편이고 대학 진학률도 높은 편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청년층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2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에도 여성이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한국사회학회 논문집에 실린 경력 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에 따르면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가족 배경, 학교, 학과 그리고 학점이 20대 남성과 같은 20대 여성의 경우에요.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남성 임금의 82.6%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동안 20대 여성의 낮은 소득은 소득이 높은 공대 출신 남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비교가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해당 논문을 보면 전공과 무관하게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보다 더 낮은 소득을 얻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네. 전공, 학점, 학교 이런 것들을 모두 동일하게 상정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이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남성에 비해서 임금이 80% 정도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자료가 또 있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남성들이 저희가 아무리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도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점점 더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좀 부추겨진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젠더 간의 갈등은 아니고 네. 요즘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공정, 정의에 대한 가치다 다시 한번 소환이 되는데 네. 이 갈등 양상으로만 성적인 대결 양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그 사회적인 그렇죠. 비용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너무 이렇게 대결 양상으로 치닫지 말고요. 좀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데서 출발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네. 팩트체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이고은 기자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덕련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함께 살펴볼까요? 네, 최영진의 오뉴스의 프로그램 진행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진행자의 사족성 발언, 특히 출연자와 관련해 자리에 올리지 않게 홍보를 하거나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매일 오전 9시 10분에 방송되는 최영진의 오뉴스. 최영진 아나운서의 이 재미있는 진행으로 인해서 많은 애청자들이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그랬을까요? 네, 첫 번째 살펴볼 사례는 10월 7일 방송 중 악마의 시선 코너입니다. 네. 출연자인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검찰 개혁 문제를 짚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도입부에서 진행자가 갑자기 출연자에게 요즘은 책을 안 내느냐고 묻고 출연자는 내년 3월에 나온다라고 답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출연자의 책 작업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오갑니다. 독자와 만난 행사가 이번 주에 어디서 열리는지도 소개되고 그런 행사 자리에 어떤 연령층이 많이 오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진행자는 출연자의 책 작업 관련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데요. 이런 말도 합니다. 이렇게 책 이야기를 중간중간 해주는 제가 좋지 않나. 출연자가 고맙다면서 중간중간도 좋지만 기왕이면 다음 책 나왔을 때 집중해서 라고 답하자 진행자는 그때는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화답합니다. 네. 근데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정도의 덕담은 괜찮지 않을까요? 네, 출연자의 책 작업은 방송 주제와 관련이 없고 공적인 성격을 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와 관련해 홍보성 내용이 이어지도록 진행한 것이 적절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주제의 책인지, 책 관련 행사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다음 책이 나오면 책을 알리는 시간을 더 마련하겠다는 것까지 명시적으로 언급된 대화 내용 전반이 이를 말해줍니다. 아울러 출연자의 책 관련 얘기는 2분 20초 넘게 이어졌는데요. 이날 코너의 전체 방송 시간이 16분 48초의 10%를 훌쩍 넘습니다. 네, 전체 코너 내용과 무관한 그 출연자의 출판 관련한 이야기를 너무 과하게 할애한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셨는데요. 혹시 다른 사례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를 더 짚어봤는데요. 하나는 10월 7일 초대석 코너에 이윤수 한국
광어 양식 연합회장이 출연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광어 얘기를 주고받다가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장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광어 조금 가져오셨을까 했는데 빈손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출연자는 가져왔습니다 라고 답했고 한박 웃음소리가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10월 11일 호사카 유지 교수를 인터뷰할 때 발생했습니다. 코너 도입부에서 진행자는 출연자의 신간 출간 소식을 언급하면서 혹시 책 선물해 주실까봐 안 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출연자가 다음에 2주 후에 뵙기로 해서 라고 답하자 진행자가 제가 사서 읽겠다 라고 하면서 책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네. 10월 7일 초대석 코너의 경우에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광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 농담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은 얘기였는데, 네, 저희 YTN 라디오가 이렇게 출연자에게 어떤 물품을 강요하는 곳은 아니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최영진 씨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요,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시니까 이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출연하는 도중에 이렇게 오고 가는 이 정도의 얘기는 뭐 아이스 브레이킹, 좀 이렇게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기 위해서 던지는 농담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방송을 들은 청취자 중에서 진행자가 출연자에게 대놓고 물품을 요구하네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네. 진행자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농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례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맥락을 배제한 상태에서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부적절한 욕을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진행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황에 따라 언제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발언을 진행자가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론한 발언들은 일주일도 안 되는 동안에 나온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도 진행자의 자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최영진의 오뉴스의 그 진행자의 여러 가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발언 사례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셨는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YTN 라디오에서는 국내 빈곤 아동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눔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를 지난 2014년부터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는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에서 소개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듣는 나행쇼. 직접 이들 가정을 찾아가서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고 오는 분이죠. 이혜리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혜리 씨. 오늘은 어떤 가정을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은 4살 찬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찬유는 어머니와 함께 단 둘이 생활하고 있고요. 현재 찬유 어머니는 난소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암세포가 임파선으로 전이돼서 임파선 암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항암 치료도 6차까지 받았는데 찬유 어머니는 몸에 또 이상이 생길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현재 어머니는 친척들과도 왕래도 끊었고 부모님도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찬유 어머니를 직접 만나고 왔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아픈 몸 때문에 기운도 없으셨고 힘도 네. 없으셨고 또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셨는데요. 이 찬유 어머니에게 들어보시죠. 서서는 찬유 거의 앉지를 못하고요. 앉아있는 상태에서 안아주거나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제가 몸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조금만 이제 부딪혀도 많이 뼈 같은 게 애리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는 뭐 쿡쿡 쑤시거나 이러면 암이 또 크고 있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하루에도 이제 수차례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찬유 어머니 난소암 4기 진단을 받으셨고요. 지금은 일단은 수술하시고 회복 상태에 네. 있는데 이게 또 언제 어떻게
전이가 될지 되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본인의 암투병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아직 4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투병 중이시라 돈벌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 차녀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1년 전에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 혼자서 어린 4살 차녀를 키우고 계신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혼자 생계를 짊어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가 수술 후에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손가락, 발가락 감각이 없고 음. 또 저린 현상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뭐 설거지는 물론이고 뭐 집에서 빨래를 하는 것도 하루 종일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병원에서도 뭐 설거지, 빨래 같은 거 전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몸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수술비하고 치료비만 해도 4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를 다 갚지 못한 상황이고 또 아버지께서 어머니 이름으로 남기고 한 빚이 있어요. 그것도 한 포함하면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계속해서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것 때문에 또 걱정이 많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집도 현재 월세로 생활하고 계세요. 네. 한 달에 45만 원씩인데 현재 4개월 정도 월세가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어머니께서 걱정이 크십니다. 네. 함께 어머니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거의 수입이 0원이죠. 아예 없는 상태고 집주인께서 500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500에 45인데 1000에 45만 원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그러면 집을 좀 빼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집에 있는 것 자체도 솔직히 가시방석이고 편하진 않아요. 언제 누가 전기를 끊으러 온다고 했었던 적도 있고.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짜리 방에 아마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집주인은 이마저도 보증금을 좀 인상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네요. 가시방석이다. 네. 언제 전기가 끊길지도 모르고 네. 예전에 한번 그렇게 어디선가 왔다 간 아마 기억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이혜리 씨가 찬유 집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찬유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언덕이 있는 가파른 지역에 있는 집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올라가는데 조금 힘들 정도였으니까 네. 어머니께서는 병원 갈 때마다 또 찬유와 함께 나갈 때마다 항상 힘든 걸음을 하고 계신데 좁은 골목이 많다 보니까 걷는 것조차 힘든 이 찬유 어머니는 이 발끝에 신경들이 손상된 상태라서 자주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대요. 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숨이 많이 차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갈 때마다 힘들어하고 계신데 특히나 찬유 어머니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네, 부모님과도 연락을 네. 끊긴 지가 오래됐다고. 그래서 찬유 어머니가 입원을 하거나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찬유를 혼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찬유 어머니의 경우에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찬유가 이제 4살이잖아요. 그래서 뛰어노는 거 좋아하고 활동적인 걸 워낙 좋아하는 아이지만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갔다 오면 너무 지치니까 집안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일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아이에게 늘 함께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만 자주 한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뿌용. 띠띠빵빵. 오빠, 이따 가요. 몇 밤 자고 엄마 기운 좀 쌩쌩해지면 그때 가자. 미안해. 놀이터 같은 곳을 가면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오잖아요. 그때 보면 막 엄마가 번쩍 들어서 막 구름 사다리 같은데 올려주고 이럴 때 보면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못해주니까 그만 집에 가자 이러고 오거든요. 그럴 때 제일 미안하죠. 아들을 홀로 키우는 상황에 아들하고 몸으로 놀아줄 수 없는 네. 그런 안타까움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어머니한테. 그런데 더욱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애가 놀러 나가자 하는데도 우리 몇 밤 자고 엄마 좀 쌩쌩해지면 가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찬유도 몸이 건강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 이 네. 가와사키병,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게 또 정기적으로 4개월에서 5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심장 초음파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검진을 받아야 할 이 치료 비용에서도 어머니께서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나 감기 한 번 걸리거나 열이 나기 시작하면은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아픈 상황에서도 어린 찬유는 늘 엄마 생각을 우선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어머니께서는 찬유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고 싶어도 한 번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기관에서 도시락으로 찬유의 식사를 해결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어머니께서는 어린 찬유를 봐서라도 힘을 내자 이렇게 늘 다짐을 하고 있고요. 찬유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되찾아서 하루빨리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바람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찬유와 찬유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엄마, 뚝! 오지 말아요. 아프지 말아요. 사랑해요. 찬유 같은 경우에는 한쪽밖에 없는 부모지만 제가 엄마니까 이 몸이 다 부스러지고 그런 한이 있어도 찬유가 몸이 이제 또 아프거나 하면 제가 옆에서 지켜줘야 되니까요. 네. 어린 찬유가 엄마가 아마 울고 있었나 보죠. 네, 엄마 어머니께서 너무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네. 찬유 몰래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 훔치는 일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 몰래 찬유가 와서 등을 토닥이면서 휴지를 건네주면서 엄마 울지 마, 뚝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드비전 정기 후원 전화 열려 있는데요. 1688-3570번, 이 1688-3570번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 전화 한 통화로 4살 찬유에게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난소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찬유의 이야기, 찬유네 집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아까 이혜리 씨가 전화번호 안내해드렸는데 1688-3570 이 후원 전화로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혜리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10월 27일 일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베리 매닐로우의 맨디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remember all my life raining down as cold as ice.